11장 IS 커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장은 교과서에 10장이 있는데요. 10장은 스킵하고 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IS 커브를 보고 IS 커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이어지는 내용들은 단기 경기 변동 모형, 아주 간단한 형태의 단기 모형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모형을 구성하는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구성 요소들이 IS 커브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이어서 MP 커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 곡선.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커브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IS 커브와 MP 커브 둘이 우리가 이걸 하나의 곡선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뭐 IS 커브가 뭐고 MP 커브가 뭐고 뭐 필립스 커브가 뭔지는 뭐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냥 개념 개괄적인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생산 모형이나 솔로우 모형이나 라머 모형과 같이 그게 각각 개별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경제 성장 이론이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11장부터 IS 커브, 통화 정책 곡선, 필립스 커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경기 변동 모형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앞에 처음 두 가지가 총 수요 곡선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스 커브가 총 공급 곡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총수요 곡선이고 이게 왜 총 공급 곡선인지도 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실제로 이제 한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과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만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GDP는 설명했는데 뭐 고용이라든가 물가는 설명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이제 고용과 물가는 설명을 했는데 GDP는 설명하지 못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통합된 유니파이드 되어 있는 어떤 모형에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단기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 물가 상승률과 GDP 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오큰스 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실업률의 변화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이렇게 마치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듯이 그려놓고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가 상승률과 GDP 갭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가능한 많은 내용을 제가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원래 supposed to do 해야 되는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보려고 하는 IS 커브는 여기서 이제 IS라고 하는 뜻은 investment equal savings고요. 투자와 저축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11장부터 시작되는 단기 모형은 대체로 케인지언 스타일의 거시경제 경기 변동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인즈의 플레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인즈의 어떤 취향에 맞춰져 있는 혹은 뭐 뉴 케인지언의 취향에 잘 맞게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전파 단기 경기 변동을 보는 해석하는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파에서 보는 그 단기 경기 변동은 어떤 거냐?
궁금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중급 거시경제를 수강하시면 다다음 학기인가요? 다다음 학기에 중급 거시경제학을 예, 원래 제가 이번 학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대신 재정학 강의를 했었죠. 예, 하고 있죠. 예. 우선 투자는 IS는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이제 중요한 관계식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IS 커브를 이자율과 GDP 사이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로축의 변수를 이제 이자율이라고 R이 이자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축의 변수로 GDP 갭을 표현할 텐데 GDP 갭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기에서 먼저 볼 거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IS 커브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이 재화를 빌려서 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뒤에 되갚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뭐 현실에서는 돈을 빌리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혹은 뭐 투자자들로부터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파이낸스를 합니다. 근데 사실 돈을 이제 조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구매력이니까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이유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이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럼 제 구매력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뭐죠? 뭐 페이크 머니 같은 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뭐 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구매력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실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재화에 대한 공급이고요. 일정 기간 재화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투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저축은 사용료를 받겠죠. 그래서 투자와 저축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투자와 저축이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이 되는 시장이 존재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뭐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혹은 가게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소스를 공급하는 가게나 혹은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사내 보유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사내 보유 뭐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는 이제 사내 유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사내 유보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도 저축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저축이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이 되는 이러한 자금 시장,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 균형 가격이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자율의 변화가 GDP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이퀘이션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11장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결국 이퀘이션 하나를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IS 커브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단기에 실제로 어떤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냐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 이 이자율을 누가 상승하게 만드는지 뭐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죠?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대체로 단기 GDP가 하락합니다. 이러한 경로는 우리가 늘상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과열된 경제를 잡기 위해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GDP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GDP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트렌드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트렌드로부터 이렇게 과열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시 이전 트렌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과열 국면에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원할 텐 여기서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전에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에 대입할 수는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장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우선 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도 왜냐하면 리소스를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요.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왜 소비가 줄어들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만약에 가계부채가 조금 있는 가게들이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게 돼요. 자신이 기존에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부채가 조금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겠죠.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요. 이런 경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 활동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저도 할부로 구입했었습니다. 이제 겨우 얼마 전에 할부 종료했는데요. 보통 이제 차를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저는 이제 돈을 모았다가 차값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차값의 한 절반 조금 더 내요. 예를 들어 차값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냅니다. 한 절반에서 한 70%까지는 내고요. 절반 조금 더 내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을 1년 할부 정도로 해요. 근데 자동차 판매하는 곳마다 프로모션이 있어서 보통 이제 뭐 절반 이상의 금액을 내면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 12개월 할부 이런 이제 프로모션들이 있어서 대체로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삽니다. 그래서 목돈을 차값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차값이 제 통장 잔고에 다 있어도 대체로 그렇게 목돈을 다 주고 차를 사진 않고요. 꼭 그렇게 찾아보다가 1년 무이자 할부가 중요해요. 이건 저한테 남는 장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4천만 원 다 있어도 왜 4천만 원을 다 주겠어요. 3천만 원만 내고 혹은 뭐 2천만 원만 내고 2천만 원 은행에 혹은 뭐 제가 성공적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제가 돈을 좀 버는 거죠.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면 1년 할부, 무이자 할부, 2년 무이자 할부면 그건 사실 바이어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돈을 다 내면 조금 깎아주는 자동차 딜러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여하튼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그뭐 파이낸싱 할 때, 뭐 이제 캐피탈 회사라고 하죠, 그렇죠? 현실의 딜러샵에 가시면 무슨 캐피탈 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파이낸스 하는 걸 도와주는데 그 회사들의 이자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이자 할부가 아닌 경우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것보다 반대 급부인 저축을 하는 걸 더 선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사내 유보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내 유보가 충분하지 못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혹은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다면 당연히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익률이 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이자율만큼 되지 않는다면 근데 기업의 파이낸스는 기본적으로 리스키하단 말이에요. 위험까지 감안한다면 이 저축에 따른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기업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파이낸스에 따른 코스트가 너무 높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럭저럭 괜찮았던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IS 커브의 핵심이고요. 이걸 제가 수식으로 간단하게 나중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커브는 단기 이자율과 GDP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관계식이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단기 GDP는 하락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에서 이자율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자율에서 GDP로 해석하셔야 돼요. 방향은 반드시 이쪽입니다. 이 방향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축에 제가 실질 이자율을 표시를 했고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를 했습니다. 0이 바로 포텐셜 GDP 혹은 트렌드 GDP 상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바는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에요. 장기 실질 이자율. 그래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장기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봤던 자본의 한계 생산과 매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봤던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뭐 라모 모형에서 봤던 균형 성장 경로 밸런스드 그로트 패스 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트렌드 상에 있을 테니까 GDP 갭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항상 그래프를 읽으시면 됩니다. IS 커브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면 GDP는 트렌드 상에 있는 것이고 뭐 GDP 갭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을 갖지는 않겠죠. 이렇게 디비에이트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트렌드 상태에. 그래서 IS 커브는 반드시 장기 실질 이자율과 잠재 GDP 혹은 GDP 갭 제로 이 점을 지나야 돼요.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충격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GDP는 트렌드 GDP와 같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 장기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소비와 투자가 반응해서 GDP가 트렌드로부터 이탈하겠죠. 트렌드로부터 이탈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탈하든 이렇게 이탈하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IS 커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장기 수준 근방에서 변하게 되면 투자와 소비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IS 커브에서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주로 이제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반응해서 GDP가 트렌드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IS 커브로 표현되는 경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 Y라고 표시를 하고요. T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이 있었죠. C와 I, G 순수출입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것이 바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의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고 정부 지출은 또 어떻게 생겼고 순수출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부터 하나씩 보고 이 이퀘이션들을 우리가 잘 결합하게 되면 이제 IS 커브를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